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제가 지금 목 사정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심지어 피까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언론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표현을 쓴 데는 이재명이 헌정사상 최악의 부패 정신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뉴스였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및 반부패 수사 3부가 16일 오전에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는 이렇습니다. 특경법 위반, 그러니까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다가 구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언리규제법 위반 혐의.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혹 가운데 우선 대장동 위례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죄명들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적정 배당 이익 6,725억 원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을 받도록 해서 결국 민간업자들이 4,895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이 정진상 등과 공모를 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에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말하자면 부정처사후 수뢰죄인데 이 부정처사후 수뢰죄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의 구속영장 경과 사실에 들어가 있다며 별도로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의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토를 한 뒤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진상에게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2015년 6월 자신이 대장동 개발로 벌게 될 이익 중의 절반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말하자면 이재명 측에게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이익 7,886억 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이 중에 택지개발로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돈은 4,055억 원인데 김만배 등은 서로 합의한 지분에 따라 이를 나눴습니다. 김만배는 49% 1,992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577억 원은 화천대유를 통해 받았고 1,415억 원은 천화동인 1호에서 3호를 통해 배당받았습니다. 이후에 2020년 10월부터 유동규 등과 기존에 주기로 한 지분 절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70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진상은 당연히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겠죠.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이 김만배로부터 약속받은 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만배에게 수차례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김만배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에
김만배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서 유동규에게 이 양반 미쳤구만. 그러니까 김만배가 미쳤구만. 이라고 말을 했다고 검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2021년 2월 수익금 700억 원 중에 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이른바 공통비라고 불리는 돈을 제외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등이 김만배가 약속한 수익금을 달라고 한 이유로 당시 이재명이 대선 경선 조직을 구축하려면 정치자금이 필요했는데 김만배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 전반에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 단계에서 혐의를 추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이 사건을 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 검찰총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지역 토착 비리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세력들이 얽혀든 토착비리다. 그래서 어제는 검찰총장이 퇴근을 할 때 기자들에게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죠. 성남FC 후원금의 경우 검찰은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의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유하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기업 등으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서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 이른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에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서 3일 사이에 이를 표결합니다. 72시간을 넘기면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는 24일 열기로 예정이 된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여야가 필요한 경우에 오는 28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이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했다.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자기들이 기정사실로 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하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직전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소명해왔던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검찰에 소명을 해왔다고요. 진술서 내놓고 소환조사에서 전부 다 답은 진술서에 있습니다. 이걸 반복한 사람,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 사람을 두고 성실하게 검찰에 소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수사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 시 여러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구속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검찰 관계자의 말은 이재명이 측근동과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중에서 특히 수사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검찰총장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자 등 지역 토착 세력과 광범위하게 유착된 구조적 권력형 범죄다. 그런데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에 막대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그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문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체적 자범인데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이재명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재명 본인 측근들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인멸한 사유가 확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직결한 것을 두고서는 중요한 증거인멸 사유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솔직히 그렇죠. 정성호가 가서 한 말 생각해 보십시오. 알바이를 만들어라. 이대로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입단속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최소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 명확해 보이는 이런 총체적 자범, 이 자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16일 오후 이재명은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로서 사사로운 정력 제거 욕망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다. 참, 자기 자신의 일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정말로 후한무치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으로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최근 늘어놓았던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틀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동규, 남욱, 정영학 외에 입증할 증언도 그리고 증거도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은 모두 눈과 귀가 멀었거나 그 역시 궁박한 처지에 놓여 검찰이 편에 선 걸까요? 이재명은 자신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레토릭은 다음 세 문장으로 질증에 달했습니다. 첫째,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자신은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는다. 도주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둘째,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정말 우습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철저히 증거를 숨기고 입을 닫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 덧붙인 이재명이 말입니다.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조사에 임해서 주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죠. 지금까지 억대가 넘는 뇌물이 오가고 100억대가 넘는 배임 혐의를 받은 자로서 구속되지 않은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자범들 중에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도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자들을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검찰의 칼을 뺏은 겁니다. 그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자들은 모두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대선 직후에 구명조끼를 입기 위해 가장 안전한 텃밭인 인천 계양을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분당에서 출마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 지역 송영길은 느닷없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지역구를 벌였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은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헌까지 뜯어고쳤죠. 그래서 자신이 기소되어도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이재명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전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총체적 자범적인 범죄를 앞에서 말한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 이런 정치범들과 등치시킨 것입니다. 자신을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과 똑같이 나란히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적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반면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야당에게 양심적으로 투표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정승호가 정진상과 김용을 면회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시킨다. 쉽게 말하면 돈 끌려온의 가족을 연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정승호가 무엇이 다급해서 김승태가 귀국한 다음 날 부랴부랴 정진상 면회를 가야 했나. 정진석은 정승호가 한 말을 다시 되짚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등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닌가. 자, 이 이재명 관련 총체적 잡범
사건과 연관되어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겨서 20년을 알고 지내는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 누가 했을까요? 2월 15일 그러니까 만 이틀 전에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이라는 안부수 또 한 사람 상방울 부회장 박용철 등의 사자 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꺼번에 대질조사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을 보고 김성태가 울분에 차서 한 말입니다. 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1968년생 김성태는 1963년생 이화영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검찰은 이날 이화영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등 상방울의 대부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경기도는 상방울의 대부송금에 대해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 이런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에서 김성태와 안부수, 박용철 등 3명은 이화영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먼저 대납을 제안해서 상방울이 대신 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우리 쪽 사람 10여 명이 넘게 구속이 됐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 우리 식구들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나 들어갔다 나오면 70세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그래도 이화영이 계속 부인을 하자 김성태는 마침내 개강을 한 것입니다. 김성태는 상방울 임원진에게 대북 송금 자금원 등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질조사 이후에 이화영은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일에도 대질신문을 다시 추진했으나 이화영이 거부했습니다. 자, 이제 여당 얘기를 조금만 하죠. 15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당정관계와 윤심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먼저 김기현은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묻자 그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표가 된다면 당직을 맡기지 않을 테니 그런 염려는 놓으시라. 안철수 후보는 총선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안정의석을 확보한 뒤에는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자신은 당대표를 하지 않겠다. 그럼 뭘 노릴까요? 사기 주자겠죠. 보수정당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에 안철수의 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좌파 세력과 결별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은 최고의 결단이다. 민주당에서 그 정치를 알았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속으로 좌파와 결별한 것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김기현은 안철수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는 김기현이 16년간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수도권 출신인 것을 계속 부각을 한 겁니다. OX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을 둔 후보가 있다는 질문에 김기현 천하람은 O를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은 X라고 답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이런 말에 코미디 같은 질문도 있었더군요. 저는 그게 코미디로 보였습니다. 김기현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나경원과 장제원 가운데 한 명만 구조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나경원과 장제원 가운데 한 명만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기현의 답은 내렸습니다. 둘 다 소중한 인재지만 나경원과 정이 더 깊다. 도대체 이따위 질문을 누가 만드는가요?
안철수는 포기해야 한다면 전재산 대 대통령이라는 질문에, 지금 말하면 전재산을 포기할래, 대통령을 포기할래, 이런 질문에 전재산을 고른 뒤에 재산의 절반 이상인 1,5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했다는 재산의 절반은 어떻게 만든 돈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V 토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참 웃기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난센스 퀴즈 같은 질문으로 후보들을 테스트했을까요? 이 질문에서 안철수만 O를 들었습니다. 그 한동훈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태의 호칭 문제를 두고 15일 김남국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국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승태 전 회장이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한동훈은 안민석이 김승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자 1월 16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죠.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의 배우일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를 물고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답은 내렸습니다. 저는 깡패라고 본다.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 김승태 회장이라고 부르느니 깡패 김승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남국이 재차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깡패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총선은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